오늘도 여러분의 피셋을 이지하게 이지은입니다. 저희 이번 시간에는 2019년 5급 피셋 상황 판단 대표 기출문제들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우리 다책형 7번 문제 같이 살펴보면 역시 우린 이런 지문형 문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골라야 되니까 보기를 먼저 살펴보러 가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기역, 니은, 디귿에서 X가설과 Y가설이라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가설이 존재하는 상황이고 기역은 X가설에 대한 걸 물어보고 있고 니은과 디귿은 Y가설에 대한 걸 물어보고 있으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우리는 니은과 디귿을 내용을 구분 지어 주어야겠죠. 그럼 살펴보니까 니은 같은 경우는 어떨수록 우리한테 이상적인 점포 입지가 되는지를 물어보고 있고 디귿은 혼자서 다른 보기와는 달리 AC, BC, CC 등 알파벳이 등장하고 있고 5km 같은 식으로 거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살펴보고 우리 지문으로 올라가 보면 첫 번째 문단은 지금 보다 많은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상적인 점포 입지 결정을 위한 상권 분석 이론에 X가설과 Y가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럼 X가설과 Y가설은 결국 공통적으로 이상적 점포 입지 결정을 위한 상권 분석 이론이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바로 이어서 X가설에 의하면 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럼 여러분은 여기에 X가설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으니까 혹시 기억보기의 정오를 이 근처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추론해 볼 수 있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X가설에 의하면 소비자는 결국 가장 가까운 점포를 선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우리는 그래도 언제나 바로 뒤에 그러나 라는 역접의 단어가 딸려 나오니까 그 뒤에 있는 내용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러나 이동거리가 점포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소비자가 항상 가장 가까운 점포를 찾는다는 X가설이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 그러나라는 역접의 단어는 여러분한테 X가설의 내용 자체를 바꾸어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X가설의 내용은 그대로인데 이 X가설이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기억보기를 살펴보면 우리 지금 X가설에 따르면 소비자가 결국 더 싼 걸 사기 위해서 먼 거리에 있는 점포에 간다라는 것은 지금 X가설은 결국 여기도 나와 있고 가장 가까운 점포를 선택한다. 그리고 소비자는 항상 가장 가까운 점포를 찾는다는 X가설. 이렇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이 옳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 잘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넘어가 보면 이제는 우리는 Y가설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고 바로 두 번째 문단에서 이제 Y가설에 대한 이야기를 제시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한테 한 편이라면서 이제 X가설과 다른 Y가설의 특징을 알려주고 Y가설은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결국 두 도시 사이에 위치하는 각 도시의 상거래 흡입력은 각 도시의 인구에는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여기 얼마든지 뭐 이렇게 곱해질 수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흡입력은 이런 식의 구조를 띠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결국은 이게 우리의 흡입력이 높을수록은 인구가 크고 또는 거리의 제곱이 작을수록 흡입력이 커진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고 우리는 니은 보기의 정오를 여기서 혹시 확인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겠죠. 지금 보니까 니은은 인구 또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거리가 가까운 도시일수록 이상적인 점포 입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거리가 가깝다라는 건 거리의 제곱이 당연히 작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흡입력은 커진다라는 걸 알 수 있고 흡입력이 결국 지금 Y가설은 보다 많은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상적 점포 입지 결정을 위한 상권 분석 이론이니까 결국 흡입력이 높다라는 건 더욱 이상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니은이 옳은 내용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문단으로 넘어갔더니 바로 우리는 디귿의 정오가 여기서 해결되겠다라는 걸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죠. A, B, C 도시가 나오고 거리가 등장하니까. 근데 지금 디귿은 여기서 새로운 가정을 해주고 있죠, 우리한테. CC로부터 AC와 BC가 떨어진 거리가 5km로 같다고 가정할 때 CC의 인구 중 8만 명이 BC로 흡입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럼 이게 세 번째 문단에 있는 상황과는 무엇이 다르게 가정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세 번째 문단은 현재 일직선상에 ABC가 위치하는데 CC는 A와 B,
사이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CC는 AC로부터는 5km, BC로부터는 10km 떨어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AC의 인구는 50만 명, 그리고 BC의 인구는 400만 명, 그리고 CC의 인구가 9만 명이다. 그랬을 때 이 9만 명의 인구가 어떤 비율로 A, B로 흡입되는가를 물어보고 있고, 즉 우리는 이제 이 식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고, 흡입력을 구할 때 지금 2만이라는 값이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니까 50만을 25로 나눴죠. 그럼 50만은 어렵지 않게 인구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25는 거리의 제곱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순간, 아, 그냥 흡입력을 거리 제곱분의 인구로 보라는 거구나라는 걸 여기서 살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해서 구했다. 그 옆에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400을 놓고 400을 몇으로 나눈다? 거리의 제곱, 10의 제곱 100으로 나누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흡입력이 2만과 4만이라면 즉 1대2의 비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9만 명의 인구가 3만과 6만으로 흡입되는 거다라는 걸 이렇게 제시해주고, 우리는 지금은 이제 상황이 조금 달라졌죠. C가 결국은 A와 B로부터 거리가 같은 곳에 있다라는 거고, 거리가 같다면 여러분들은 어차피 분모값은 우리 흡입력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전혀 못 미친다라는 거니까 인구만을 고려하면 된다라는 거죠. 50대 400은 인구 비율이 우리 1대 8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어렵지 않게 CC의 인구가 딱 1대 8로 예쁘게 나눠지는 9만 명이죠. 그러니까 9만 명의 인구 중에 1만 명은 A시로, 그리고 8만 명은 B시로 흡입된다라는 디귿의 내용이 옳은 내용이다 라는 거 여러분이 잘 확인할 수 있어서 정답은 4번으로 도출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우리 이렇게 확인하고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 다책형 26번 문제 같이 살펴보면, 주어진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했을 때 갑과 을에게 부과된 과태료의 합을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고, 선지에는 그 과태료의 금액으로 가능한 값들이 주어져 있겠죠. 그럼 우리는 긴 지문이 주어져 있고 상황이 있다면 상황을 먼저 일부 확인해야 지문 속에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둘지를 알기가 용이하니까 같이 상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고, 첫 번째 동그라미는 매수인의 취득세를 구하는 방법을 얘기해주면서 이건 실제 거래 가격의 100분의 1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두 번째와 세 번째 동그라미는 갑과 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두 개의 상황이 별개의 상황이라는 게 확인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결국 과태료의 합을 물어보고 있으면 갑에게 부과된 과태료, 을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구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두 번째 동그라미랑 세 번째 동그라미가 지금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띠고 제시되고 있으니까 우리 그 유사한 구조를 같이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차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죠. 지금 현재 갑은 X 토지를, 을은 어떤 입주권을 어떤 날짜에 병에게 매도했고, 즉 또 어떤 날짜에 정에게 얼마에 매도했고 라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근데 다른 날짜에 이 거래 가격을 얼마로 신고하였다가 적발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다면 굳이 우리한테 날짜를 주고 있고 금액을 주고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문제를 풀어내는데 의미가 있을 거다라는 거 여러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조문을 보러 넘어왔는데 바로 법조문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일정 부분 지문이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웬만한 법조문 문제는 법조문부터 이야기가 제시되는데 이 문제는 다른 문제랑은 조금 다르다라는 게 보이죠. 그럼 분명히 이 부분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충분히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눈치채셨으면 좋을 거고, 그럼 우리 같이 확인해 보죠. 지금 A국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라는 얘기를 하니까 X 토지는 부동산이고 입주권은 그 권리구나 라는 거 여러분 구분지어서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랬을 때 매도인이 그 실제 거래 가격을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신고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60일이라는 것도 분명히 우리가 날짜가 주어져 있다면 날짜를 확인할 때 활용될 수 있는 이야기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 좋을 거고요. 그랬을 때 지금 이 의무를 위반한다면 밑에 있는 기준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럼 밑에 있는 과태료 부과 기준도 이제 우리 큰 틀에서 구분을 해보면, 첫 번째 조문은 우리 항이 하나, 둘, 그리고 세 개로 구분돼 있으면 일단 크게 항 세 개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를 볼 거고, 첫 번째 항은
신고 의무를 게을리했을 때 어떤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지를 얘기해주고 있죠. 근데 두 번째 항은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요때 단서까지 있으니까 놓치지 말아야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지금 1항과 2항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동시에 할 수 있나 봐요. 그럼 동시에 했다면 그때는 둘 중에 하나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금액을 모두 부과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해당 과태료를 병과한다라는 의미는. 이렇게 확인했다면 결국 우리 첫 번째 1항과 2항의 차이점은 1항은 신고 의무를 게을리했다라는 게 신고 의무가 원래 언제까지 60일 이내에 해야 된다라는 게 여기 주어져 있었죠. 그러니까 60일 내에 신고를 하지 않고 늦춰졌다면 거기서 이제 요 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판단된다라는 거죠. 즉 날짜를 보라는 거고 2항은 신고의 금액이 서로 다르다라는 데서 부과되는 거다라는 거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명의 1항 적용 여부를 같이 살펴볼 건데 일단 갑은 2018년 1월 15일이 거래 체결일인데 지금 언제 신고를 했냐면 2018년 4월 2일에 신고를 했죠. 우리 60일이라고 하고 있으면 대략 잡아 2달이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1월 15일에서 2달이 지나면 우리 약 3월 15일이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 있죠. 그렇다면 3월 15일에서 4월 2일까지는 사실상 한 달은 채 지나지 않았지만 어찌됐든 60일을 초과한 건 분명하다라는 거 여러분이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갑은 1항에 적용을 받는다라는 걸 알죠. 근데 을을 보면 을은 지금 2월 1일 날 매도하고 2월 5일 날 신고를 했으니까 60일 이내에 신고한 것은 맞아서 1항에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지금 1항에 적용, 갑을 해보려면 1호와 우리 2호로 크게 구분되고 1호와 2호를 구분해 주는 건 혜택기간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혜택기간은 분명히 있지만 그 기간이 1개월을 넘어가진 않는다라는 거 우리 아까 확인했죠. 그러니까 혜택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는 이제 뭘 봐라? 우리한테 실제 거래 가격이 얼마인지를 보라고 하고 있고 실제 거래 가격은 5억 원이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 거래 가격이 3억 원 이상이라면 100만 원 부과된다. 즉, 갑 같은 경우에는 1항에 따른 과태료가 100만 원이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2항으로 넘어올 건데 2항은 갑과 을 모두 적용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까 구조를 파악할 때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2항 둘을 같이 살펴볼 거고 확인을 해보면 지금 현재 부동산의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실제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로 1호, 2호가 구분된다면 1호가 갑에 대한 이야기, 2호가 을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럼 1호 같이 보면 우리는 실제 거래 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을 보자라는 거고 그건 5억 원과 3억 원의 차액인 2억 원이 되겠죠. 이 2억 원이 실제 거래 가격의 20% 미만인지 이상인지로 보라고 했고 우리는 결국 5억 원분의 2억 원이 20% 미만인가 이상인가를 보자면 어렵지 않게 5억 원분의 2억 원은 40%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20%를 초과한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남옥에 해당한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랬을 때 실제 거래 가격이 5억 원 이하라면 취득세의 3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럼 취득세를 살펴보면 취득세는 사실 여기 우리 아까 단서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매수인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매수인은 얼마를 주고 샀다? 실제 거래 가격 5억 원을 주고 샀다라는 거고 5억 원의 100분의 1은 500만 원이죠. 즉 500만 원의 3배 1,500이다라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 보면 이번에는 2호 을을 같이 살펴볼 거고 역시나 이번엔 실제 거래 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 가격의 20% 미만인지 이상인지로 구분을 해주고 있죠. 역시나 살펴보면 2억 원이 실제 거래 가격이고 차액은 2억 원과 1억 원의 차이인 1억 원이니까 50%죠. 그러니까 우리는 20% 이상인 경우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실제 거래 가격의 100분의 4를 부과한다라고 하니까 실제 거래 가격 2억 원에 100분의 4는 100분의 1이 200이죠. 그럼 100분의 4는 800이다라는 거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어서
갑과 을에게 부과된 과태료의 합은 100만 원, 1,500만 원, 800만 원을 모두 더하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서 얼마? 2,400만 원이다. 이렇게 4번으로 도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가 지문이 되게 길어 보이지만 각각 해당 내용이 다 별개로 제시되고 있으니까 원하는 내용을 그때그때 찾아가신다면 여러분 어렵지 않게 문제 풀어낼 수 있다는 거 확인해 보시고 우리 넘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 이번에는 다책형 34번 문제 같이 살펴보면 굉장히 긴 지문과 표와 그리고 상황이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흔히 과학 지문이 나오면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 이 문제도 분명히 잘 풀어낼 수 있다는 거 저랑 같이 확인을 해보죠. 우선 보기를 같이 먼저 볼 건데 보기를 살펴보면 기역과 니은과 디귿과 리을의 내용이 결국 우리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이 이틀 동안 이루어졌고 그 이틀간의 실험은 세균간 짝을 지어서 하는 실험인가 봐요. 근데 그때 세균의 짝은 특정 관계성을 띠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기를 살펴봤다면 이제 올라가 볼 건데 기본적으로 저는 표가 주어져 있으면 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빠르게 확인을 하고 문제를 푸는 편이고 여기도 올라가는 길에 표가 있죠. 그럼 우리가 이 표 같이 한번 살펴보면 이 표는 어떤 표인지 보니까 여기 바로 위에 실험이 모두 종료된 후에 생존지수다라는 거 얘기를 해주고 있고 즉 A, B, C, D에 대해서 초기 생존지수와 2일차의 실험이 모두 끝나고의 생존지수를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험은 분명히 생존지수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구나 라는 거 우리가 생각한 채로 이제 올라가 보죠. 첫 번째 동그라미를 보니까 4종류의 세균을 대상으로 세균 간의 관계에 대한 실험을 이틀간 진행을 하는데 1일차 실험에서는 4종류의 세균 중 2종류의 세균을 짝을 지어서 결국 실험한다라는 거고 2종류를 짝지으면 남아있는 2종류도 짝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 다음 2일차 실험에서는 1일차 실험의 수조에서의 각 종류의 세균을 분리해서 요번에는 짝을 서로 바꾸어서 똑같이 실험을 진행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확인했다면 이제는 그 다음 동그라미는 우리한테 세균 간에는 아래와 같은 관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죠. 그럼 사실 우리 이거 세보지 않아도 관계 몇 개 나오겠죠. 4개 중에서 2개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니까 결국 우리는 6가지의 관계가 있겠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근데 지금 이게 무슨 관계인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모른다면 일일이 읽어볼 필요는 없겠죠. 그럼 이렇게 살펴보고 그 다음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그 다음 동그라미는 우리한테 2종류의 세균을 짝을 지어 수조에 보관하면 생존 지수가 1일마다 변화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보니까 그 변화는 어떤 관계성을 띠고 있는 세균끼리 짝이 되었는가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고 그 다음이 결국 우리가 아까 보고 왔던 표죠. 즉 실험 종료 후 생존 지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우리가 어떤 관계성을 통해서 이틀간 실험이 진행되었는지를 알려준다라는 거니까 우리는 순서를 어떻게? 이걸 뭐와 함께 본다? 이거랑 같이 보면 결국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살펴보죠. 생존 지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면 A 같은 경우는 이틀 동안 이만큼 감소했고 B는 이틀 동안 1만큼 증가, C는 4만큼 감소, D는 1만큼 감소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저는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여기다가 공생관계는 3만큼 증가한다. 더하기 3 써주고 독립관계는 0 변화한다. 깊이관계는 마이너스 2씩 달라진다. 그 다음 천적관계는 강세 측은 불변, 약세 측은 4만큼 감소한다. 이렇게 가시적으로 눈에 숫자가 잘 보이게 써놓고 그 다음 접근은 뭘 했냐? 여기 있는 경우를 이제 확인을 해야죠. 즉 예를 들어서 A 세균의 이틀 실험을 통해서 생존지수가 마이너스 이만큼 변화하게 만들 수 있는 짝은 무엇이 있는가예요. 그래서 요거를 살펴보려고 했더니 마이너스 2를 만들 수 있는 경우가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고 독립관계와 깊이관계가 짝이 되어도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천적관계와 깊이관계가 짝이 되어도 마이너스 2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는 확인해 볼 경우가 2가지라면 일단 여기서 경우를 나누는 게 아니라 혹시 경우를 줄여줄 수 있는 다른 상황이 있는지를 보겠다라는 거고 즉 B를 살펴보면 B는 지금 이틀의 실험을 통해서 생존지수가 1만큼 증가했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숫자 2개를 골라냈을 때 플러스 1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죠. 어떻게?
공생관계의 플러스 3과 그리고 깊이관계의 마이너스 2밖에 없다라는 거니까 B는 하루의 실험에서는 자신과 공생관계에 있는 세균과 짝이 되었다. 그럼 위에 가서 세균 간의 관계를 보면 B랑 공생관계가 있는 세균은 D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럼 B는 하루는 어떤 세균과 짝이 되었다? 자기랑 깊이 관계에 있는 세균과 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올라가서 보니 C네요. 그래서 이렇게 찾았다면 우리는 뭐가 1일차, 뭐가 2일차인지는 구분이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날짜에 실험을 했다면 다른 한 쌍도 짝이 발견이 되죠. BD가 짝이 되었다면 A랑 C가 짝이었을 거고 BC가 짝이 되었다면 A랑 D가 짝이 되었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관계성을 명시해주면 A랑 C는 깊이 관계고 A랑 D는 천적 관계다라는 거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겠죠. 요렇게 우리 이틀치의 실험의 모든 쌍을 찾았다면 보기 확인해보면 기억은 실험 기간 동안 천적 관계에 있는 세균끼리 짝을 지어서 실험한 적은 없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A와 D가 천적 관계에 있는데 실험을 한 적이 있으니까 기억은 옳지 않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니은을 보면 독립관계에 있는 세균끼리 짝지어 실험한 적은 없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없죠. 그러니까 니은은 옳은 내용이다. 디귿을 보면 1일차와 2일차 모두 적어도 한 개에서는 깊이 관계에 있는 세균끼리 짝을 지어 실험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결국 여기 B와 C가 깊이 관계 그리고 A와 C가 깊이 관계니까 디귿도 옳은 내용이다. 그리고 리을을 살펴봤더니 한 종류의 세균에 대해서는 1일차와 2일차 모두 동일한 관계에 있는 세균끼리 짝을 지어 실험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여러분이 디귿을 보고 리을로 넘어왔다면 여기 두 개 모두 깊이 관계에 누가 들어있다? 세균 C가 들어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을도 옳은 내용이다. 정답 몇 번? 니은, 디귿, 리을 5번으로 도출할 수 있겠죠. 절대 어려운 문제 아니었다라는 거. 하지만 이런 문제 언제나 실전에서 정답률은 50%를 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확인해보고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 다책형 36번 문제 같이 살펴보면 수호가 세탁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수건의 색조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결국 우리가 무에서부터 결국 가능한 경우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선지 5개 중에서 4개는 가능하고 1개는 불가능하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선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문제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선지를 봤더니 지금 색깔별로 수건의 장수, 즉 개수가 나오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우린 요걸 어떻게 살펴볼지 이제 위에 올라가 봐야겠죠. 그래서 지문을 보면 수호는 현재 빨강, 파랑, 노랑, 흰색, 검은색 수건을 1개씩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선지를 미리 보고 왔다면 분명히 저기 등장하고 있지 않은 수건들도 봤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게 대표적으로 보라색이나 주황색, 초록색 이런 색깔의 수건들이 있었다라는 거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수호는 지금 본인의 세탁기로 세탁을 하면서 동일한 수건 자체도 여러 번 세탁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근데 그 다음 얘기는 세탁기는 분명히 동일한 것도 여러 번 세탁을 할 수는 있지만 한 번에 2개씩 밖에 수건을 세탁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수건은 세탁하면 색깔이 달라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한테 그러니까 왜 지금 원래 가지고 있던 것과 다른 수건 색깔이 등장할 수 있었는지를 알려주죠. 그럼 여기가 우리 문제를 풀어내는 가장 커다란 규칙이다. 규칙을 한번 확인해 보면 첫 번째 규칙은 우리한테 빨간색 수건과 파란색 수건을 같이 세탁했다면 모두 보라색 수건이 된다라는 건 보라색 수건이 2장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 봤더니 이번에는 빨간색 수건과 노란색 수건을 함께 세탁을 하면 이건 빨간색 수건 1장과 그리고 주황색 수건이 등장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사실 이걸 읽으면서 위에 있는 조건과 밑에 있는 조건은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게 보이죠. 위에 있는 조건은 빨강과 파랑 수건을 모두 보라색 수건으로 바꿔주는데 빨강과 노랑을 같이 빨면 빨강색 수건은 그대로 있는 상황 속에서 노란색 수건만 주황색으로 달라진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죠. 그 다음 밑에 있는 조건은 비슷해요. 파란색 수건과 노란색 수건을 여러분이 같이 빨래를 하면 파란색 수건은 그대로 나오지만 노란색 수건이 초록색 수건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 조건은 흰색 수건은 어떤 수건과 함께 빨면
그 수건이 2장 나오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 검은색 수건은 또 다른 색깔의 수건과 같이 빨면 모든 것을 검은색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검은색이 2장 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이제 선지 바로 대입할 건데, 여러분들은 선지를 그냥 확인하려고 하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항상 빨래를 통해서만 등장할 수 있는 색깔의 수건들이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부터 주목을 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어떤 빨래를 했는지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런 빨래는 했어 라는 데에서부터, 그렇다면 그 위에 어떤 빨래를 먼저 했어야 되지, 그 다음은 어떤 빨래를 해야 되지 라고 접근을 해나가는 게 훨씬 용이하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눈치챘겠지만 검은색 수건을 여러 장 만드는 건 절대 어렵지 않죠. 여러분이 지금 여기 등장하지 않아야 되는 불필요한 색깔의 수건을 마지막에 검은색과 빨아준다면 검은색 수건의 장수를 늘리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고, 흰색 수건은 사실 선지 어디에도 없다라는 건 여러분 이 문제를 풀어내려면 흰색 수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도 사실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 1번부터 같이 살펴보죠. 1번에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바로 보라색 수건이죠. 빨래를 통해서만 등장할 수 있는 게 보라색 수건이니까 우린 언제 그런 빨래가 이루어졌는지 몰라도 반드시 빨간색 수건과 파란색 수건을 빨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빨래를 했다면 빨강과 파랑 수건이 모두 사라지고 보라색 2장이 돼버리죠. 그럼 여러분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그러면 이 빨래를 하기에 앞서서 결과적으로 빨강과 파랑이 이 빨래를 하고 나서도 남아있으려면 그 전에 2장씩 존재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수건의 개수, 즉 같은 색깔을 2장으로 늘려줄 수 있는 건 사실상 흰색 수건밖에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실 아무리 흰색 수건을 다른 하나의 수건과 빨더라도 빨간색을 2장 만들거나 파란색을 2장 만들 순 있지만 그 2개를 모두 2장으로 늘려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라색이 2장 생겼는데 빨강과 파랑이 여전히 남아있는 건 불가능한 경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으로 도출할 수 있죠. 이 문제가 어려운 대표적인 이유가 정답이 1번이라서고, 여러분이 문제를 오롯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급박한 마음에 문제를 풀면 내가 가능한데 내가 못 찾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함이 들어서 그랬던 건데, 2번부터 5번 선지도 저랑 같이 살펴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2번 같이 살펴보면 여기도 빨래를 통해서만 등장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건이 주황색이니까 일단 무조건 우리는 빨강과 노랑을 한번 빤 적이 있다라는 걸 알죠. 빨강과 노랑을 빨면 노란색은 사라지고 빨강과 주황이 남는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근데 지금 남아있는 색깔들에는 노란색이 여전히 남아있죠. 그럼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흰색 수건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럼 이 빨래를 하기에 앞서서 노란색을 흰색과 한번 빨아서 노란색을 2장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 이런 빨래를 했어도 여전히 주황색이 생겼지만 노란색도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라진 색깔은 뭔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빨강과 노랑을 빨았을 때 빨강과 주황이 생겨서 빨강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지금 2번은 빨강색이 남아있지 않죠. 그러니까 어디로? 검은색과 빨간색을 한번 빨아준다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빨간색이 없어지면서 검은색 수건이 2장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2번 가능하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3번도 같이 볼게요. 3번도 역시나 같은 원리로 이번에는 주황색 하나가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우리 주황색 하나는 아까처럼 어떤 경우가 된다? 여기 보면 빨강과 노랑을 빨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얘기해주는 건 빨강도 생겼고 주황도 생겼다? 맞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흰색이 사라지고 파란색이 2장이 됐으니까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 지금 요 빨래랑 뭐랑 같이 했다? 파란색과 흰색을 한번 같이 빤다면 요게 파란색 수건을 2장으로 만들어주죠. 그래서 요렇게 2번의 빨래를 했다면 3번과 같은 경우가 가능하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4번도 보면 요번에는 보라색이 3장이래요. 그럼 보라색 3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빨래는 빨강과 역시 파랑을 무조건 빨아서 보라색을 만들어내야죠.
그럼 이때는 보라색이 2장밖에 안 생기니까 우리 한 장을 더 늘리기 위해선 여기서 보라색 한 장을 끌어와서 흰색과 같이 빨아준다면 또다시 보라색 2장이 되니까 여기 남아있는 한 장과 새로 생긴 2장을 합치면 이렇게 보라색 3장이 등장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는 초록색도 여전히 빨래를 통해서만 등장할 수 있는 색깔이었죠. 그럼 초록색을 만들기 위해서는 파란색과 노란색이 필요했다라는 건 우리가 빨강과 파랑을 함께 빨아서 보라색을 만들면 파란색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이것보다 앞서서 여러분은 파란색과 노란색의 빨래를 했었어야 한다는 거고, 그렇다면 이때 파란색과 초록색이 등장하죠. 그래서 요 파란색을 보라색 만들 때 쓰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4번도 가능하다라는 거 살펴볼 수 있죠.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5번 같이 보면 요번에는 빨간색 2개, 초록색 하나, 검은색 2개니까 역시 우리가 주목해 볼 건 초록색이 새로 빨래를 통해서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목을 해보면 어떤 빨래를 했다? 반드시 파란색과 노란색을 같이 빨아서 파란색이 남고 우리는 초록색이 새로 생겼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때 빨간색 2장과 검은색 2장이 추가로 우리 확인되려면 우리 여기서 파란색이 사라져야겠죠. 그러니까 파란색을 검은색과 같이 빨아주고, 그래서 검은색 2장을 만들고 흰색과 빨간색을 같이 빨아준다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빨간색 2장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썼지만 여러분들 다 내용 같이 확인하면서 살펴볼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2번에서 5번은 모두 가능하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사실 여러분이 문제, 이 원리를 이해를 했다면 1번이 절대 불가능한 경우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함, 혹시 1번 내가 못 찾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 이 문제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2번 선지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내는 방식이 맞았다, 즉 정답이 1번이었던 게 맞았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또 같이 문제 더 확인해 보도록 하죠.